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만일 방문했다면 한국과 미국 지도자를 만나기 전에 중국과의 오랜 혈맹을 확인시키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중국이 다시 한반도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미국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예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북미 회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인터뷰를 했던 CBS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러시아 외교관 추방이 미국에 이어 나토도 7명의 러시안 외교관을 추방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푸틴의 돈줄을 조이기 전에는 푸틴의 악행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연방대법관이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정헌법 2조 폐지는 쉽고 그 길만이 어린 학생들의 총기 규제 시위에 분명한 답이라는 기고문을 뉴욕타임즈에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미국인들처럼 자신과 관계를 했다는 스토미 데니엘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나 데니엘스를 트윗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반이민 정서에 따른 연방 법무부의 조치고 캘리포니아주는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서류 미비자 신원을 연방정부에 알리지 않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반대하는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셰리프국은 수감자 출소 날짜를 공개해 이민관세국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웨이터가 손님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웨이터가 그건 문화 차이고 문화 차별이라면서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한 2시간쯤 있으니까 그 박스 텔레비전에서 브레이킹 뉴스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가 아마 그 중국에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뭐 이미 다 북한으로 떠났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이 오늘 아침 이 시간까지 그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었는가, 김여정이 탔는가, 어쨌든 고위 간부가 탄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열차가 과거에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타고 다녔던 열차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럼 뭐지 계속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그 CNN 방송도 서울에서 그 특파원이 알렉산드리아 그 필드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But again, no official confirmation yet. There were other indications, not just the train. 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열차가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과거에 탔던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중국에서의 검문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torcades on the streets of Beijing. That train has now left the station, presumably headed back for Pyongyang if Kim Jong-un is in fact aboard. But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이 그 참가를 한다고 해서 세계가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고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 중국과 그 김정은 이후에 그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그 악화됐었는데 그리고 시진핑과 김정은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관계는 설령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힘을 실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그 북한과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중국, 그래도 여전히 우리 그 북한의 마음에는 중국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김정은이 타고 있었는지 김여정이 타고 있었는지 북한 고위 측이 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미국의 이렇게 방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는 뭐 한 신문인데 별로 내용도 없어요. CNN 방송의 특파원도 들어보신 것처럼 서울에서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한국 언론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 북한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국보다 한국이 더 가깝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렇게 보도하는 것인데도 막 몇 가지나 그 뉴스를 싣고 있거든요. 홍콩 발로, 베이징 발로, 뭐 서울 발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베이징 중앙열차역에서 연료를 주입을 했다. 그 열차 칸이 21개나 되더라. 뭐 온라인 비디오를 통해서 처음에 일본의 NTV가 보도를 했고 뭐 트위터 같은 것도 전부 공개를 하고요. NHK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외교관들 뉴스원을 인용을 해서 군사적으로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예우를 했다는 것으로 볼 때 아무튼 고위급 방문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정은이 방문하지 않고 김정은이 방문하는 것처럼 하려고 21개량의 그 열차, 과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타고 다녔던 그것을 보냈나요?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갑자기 이 그 내용 전해드리면서 그런 가능성도 하나 추가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굉장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항상 그 뒷좌석에 있거나 그 바이패스 하거나 한국을 그랬던 것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를 하면서 북한과 그 미국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특사들을 러시아, 일본에도 다 뭐 중국에도 보내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도 결정적으로는 미국과 담판을 지어야지 되지만 그 사이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이용할 수 있는 그 나라는 다 활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뜻으로 보면은 그 열차에 누가 타고 있었던지 김정은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뭐 그 열차에 연료까지 주입했다고 하니까요. 중국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역시 그 뉴욕타임즈가 베이징과 또 그 서울의 그 최상원 특파원이 공동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취재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국제 무대의 지도자로 데뷔한 것이다. 스위스에서 공부했죠. 이 김정은이. 그리고 이제 집안 단속도 웬만큼 했고 경제도 뭐 경제 제재가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졌고 핵무기도 북한의 주장으로 완성됐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보거나 또 그 시진핑을 방문을 하고 중국을 해외를 갔다 뭐 이런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리 중국과 관계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중국에 브리핑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과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과도 왜 물밑 접촉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다는 드러내 보이지 않았겠지만 모든 카드를 다 드러내면은 게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그 중국을 굉장히 그 따돌리는 일이 없겠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혈맹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목적. 그리고 베이징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이요. 중국이 다시 지금 바이패스 됐다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외교의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중국에서 굉장히 걱정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일본도 지금 뭐 완전히 내쳐지니까 다시 뭐 북한과 회담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파워를 서로 적대시할 수도 있다. 그 균형에서 뭔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마지못해 미국의 강한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그 승인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강하게 이제 그 단속을 할 때는 러시아가 길을 터주고 또 러시아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면 또 중국이 해주고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서로 어차피 북한에 대해서 다른 이슈인 겁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뭐 한국전 때부터 달랐기 때문에 잘 그 라이벌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적대감을 서로 적대하게 하면서
북한은 그 사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뭔가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은이 처음에 이제 국방위원장이 된 뒤에 국민들과 북한 사람들과 약속했었던 것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핵 개발도 했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그 어떤 그 다 표현하는 것이 이번에 김정은이 방문했거나 고위급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탔던 열차를 타고 중국을 방문하게 했거나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게 오늘 그 뉴욕 타임스의 보도고요.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선데이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그 북한에서 어떤 그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하는 뜻을 밝혔고 그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고 이후에 뉴욕 타임즈에도 비슷한 기고문을 쓴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CBS의 그 노라 오도넬이요. 그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을 했고 뭐 판문점에서도 또 그 평창 올림픽 그 전후로 해서도 여러 가지 그 한국에 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를 하고 한 그 여자 앵커와 이 인터뷰에서 정말로 그 북한과 본인이 한 그 3번을 방문을 했죠. 그리고 20시간 북한 지도자와 대화를 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은 분명히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I think I understand what the North Koreans want. And what the leaders want is a guarantee that can be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attack North Korea preemptively. 네, 미국이 북한을 만약에 북한이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낸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북한과 북한의 리더가 원하는 것이다. 본인은 그런 것을 20시간 동안이나 북한 리더들과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다고 하는데 하고 던졌습니다. 질문을. He's willing to sit down. I'm glad to hear that and hope he'll be successful. I pray that he will. I've offered to President Trump.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쁘다,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뭐 그 수십 년 동안 선데이 스쿨 그 티처니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그 북한에 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하겠다고 그 제안을 했다는 얘기까지 하죠. To go to North Korea if needed. I don't want to go if I don't have to. I'm, as you said, over 93 years old. 네, 이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93세입니다. 93세인데도 불구하고 뭐 갈 필요가 있다면 또 그 대통령의 뜻이라면 가서 뭔가를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중동 문제로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정은이 됐건 그 열차에 탄 사람이 대표단이 됐건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와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관계를 그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아주 분명한 눈에 보이는 뜻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존 볼튼이 국가안보 그 보좌관이 된 뒤에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뜻을 보좌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일, 역할이 행정부에 따라서 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 볼튼이라는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성으로 얘기를 하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갔어야지 되는 전쟁도 그 베트남도 전쟁 자체는 찬성했지만 본인은 징집 기피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항상 그 전쟁에 대해서는 이라크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먼저 공격을 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이 결정을 하도록
어떠한 그 조언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존 볼튼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그 터프하고 강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유엔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상원 인준을 안 해줄 것을 이 사람의 이 같은 강성 때문에요. 그리고 퍼스널 스타일도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 못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이 사람은 또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것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아주 그냥 확 일어나는 그런 그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가 미워요. 그럼 쿠바에 살상 무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전문가가 쿠바에 지금 살상 무기가 없습니다. 국무부에서 이제 그 차관을 할 때였어요. 군축, 뭐 무기 컨트롤 같은 것 없습니다. 나는 그 미국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관이 그렇게 어떤 연설문 같은 데서 쓰려고 하더라도 일개 개인 그 애널리스트가 이건 아니라고 나의 그 지식과 그 분석에 따르면 아니라고 하면은 던져버리고 싸우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근데 이룰 때는 굉장히 아주 그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조 바이든도 완전히 그 승인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존 볼튼이. 예를 들어 똑같은 자료를 전쟁을 치렀을 때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그 전쟁 그 주전론자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에 혹한 마음이 들도록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케미컬이 잘 맞고요. 케미스트리가 잘 맞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조절을 할 수도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헨리 키신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죠. 이 존 볼튼이 만약에 그 평화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숫자는 작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을 너무 위험하다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숫자는 작지만 존 볼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의 강도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좀 그 평화롭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팍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만나는 것, 만나서 회담하는 것, 이것은 그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외교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그런 것에 지지한 사람들이 뭐 50%대 뭐 이 회담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30%로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결정한 것을 상당히 현재는 지지하는 분위기고 존 볼튼을 아주 좀 그 예민하게 아니면 아주 조심스럽게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존 볼튼이 요즘 말을 조금 조심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영국에서 그 이중 스파이 러시아인을 러시아가 2차 대전 때 쓰던 신경가스로 그의 딸과 함께 독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영국 주장이지 그 주장을 어떻게 믿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so what? 미국은 러시아와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한이나 뭐 아이시스 이런 문제 때문에 시리아 등등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세계에서 이틀 동안에 지금 뭐 25개국, 26개국 정도 됐나요? 그런 나라들이 그 이슈 때문에 영국 뒤에 서서 문제가 일이 영국에서 발생했으니까요. 러시아 외교관과 스파이들을 내쫓는가? 이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결국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지금까지 트윗하면서 두 사람을 뉴스 메이커 본인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됐는데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이외에 또 한 사람과 관련된 뉴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좀 그 침착하게 가라앉힐 수도 있고 중도파 목소리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존중받고 있고 아직도 그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처 가운데서 국방부가 가장 크잖아요. 크고 또 그다음이 이제 그 제양군인청인데 제양군인청의 인원도 뭐 굉장히 뭐 수십만 명, 35만 명인가 되는 것 같으니까 국방부는 더 큰 거예요. 아무튼 그런 수장인 제임스 마티스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오늘 비난을 했고 영국에서 그 신경가스로 인해서 그 더블 이중 스파 간첩이었던 그 남성과 러시안과 딸이 지금 이제 공격을 받아서 혼수 상태죠. 러시아가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제 비슷한 그 비난을 했고요. 나토의 그 7개 나토가 7개가 아니라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7명의 러시안 외교관을 추방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 지금 사무총장이 노르웨이 총리잖아요. 옌스 그 스톨텐베르그 옌스 스톨텐베르그 네 발음 맞습니까? 스톨텐베르그 이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나토 국가에 대한 그 러시아의 정보 활동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고 이틀 동안 지금 25개국입니까? 26개국이 됐어요. 결국은 러시아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하겠죠. 해서 그 하는데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이 유럽이 미국의 협박에 의해 미국의 협박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그 총리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우리 좀 하기 그런데 프랑스 독일도 하면 해서 그쪽이 먼저 하니까 미국이 했는데 추방한 숫자로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돼요. 영국이 23명인데 미국이 그 60명으로 가장 많죠. 물론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고 그냥 백악관에서 성명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비난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가장 이제 큰 그 많은 사람들을 추방을 했고 뭐 영사관이 2군데나 문 닫았네요. 시애틀 닫아버렸고 어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그 전에 영사관 문이 닫혔고 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가스를 러시아가 했는가?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니까는요.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정보국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상황을 보고 해서 러시아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러시아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의 국방장관도 오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추방하지 않겠다. 러시아 외교관을 이렇게 밝힌 국가를 먼저 따져보는 게 빠르겠네요.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독국물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 나라 외교관도 추방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입장이다. 동구와 서구, 이스트와 웨스트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이게 그 오스트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입장입니다.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사설을 실었는데 왜 블라디미르 푸틴을 서방 세계에서 비난을 하는가?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국민에게 신경가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그 통치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여러 가지 경제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푸틴이 자꾸만 그 바깥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시리아의 독재자와 이제 또 막 서로 뭔가를 일을 꾸미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는다고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뭐 내전이 일어난 것처럼 반토막으로 갈라놓고 시리아의 그 독재자가 자국민에게 생화학 무기를 쓸 때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시리아 내전에서도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그 죽이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것은 서구의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완전히 그 공격을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브렉시트에도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고 하고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주 그 효율적으로 세계에 악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정말 그 악동 중에 동이 아니네요. 악동이 아니라 악한 어덜트?
악한 성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늦기는 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결국은 그 푸틴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게 그 뉴욕타임즈는 호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호프를 받다, 희망을 받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터프한 액션이었지만 더 많은 액션을 해야지 된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복을 하겠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전 이후에 또다시 굉장히 나빠지고 뭐 핵무기 경쟁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러시아나 아이시스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해야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협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신경가스를 퍼뜨리고 다른 나라 내전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군대를 보내고는 뻔히 러시아 군대인 게 사진이 찍혀서 있는데도 그 사진이 위조 사진이 아닌데도 우리가 언제 거기에 군대 보냈느냐고 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는 주체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그 뉴욕타임즈의 지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그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까지도 평소에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지금은 미국과 세계가 함께 그 푸틴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악한 어덜트 역할을 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지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더 강한 그 액션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과 일단 푸틴의 자산을 동결해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푸틴 주변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푸틴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융 시스템을 이들이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을 돈 세탁이나 이런 것으로 쓰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그 푸틴 그 주변 인물들의 푸틴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의 자녀들이 외국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그 뉴욕타임즈의 사설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더 나갔네요. 크레물린의 돈을 푸틴의 돈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한 푸틴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서방 세계에서 뭐 영국의 뭐 노동당 그 리더 같은 사람이요, 그 제레미 코빈 이런 사람은 이게 뭐야? 정말로 러시아가 이중 스파이를 독살하려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분명히 푸틴이 했으니까 푸틴의 돈줄까지 꽉 쥐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좀 전에 전해드린 것보다는 이 내용을 미국의 그 진보적인 그 미디어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60미닛에서 스토미 데니엘스, 본명은 다릅니다만 저는 그냥 예명으로 부르겠어요. 스토미 데니엘스가 인터뷰를 앤더슨 쿠퍼와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미투 무브먼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뭐 2006년도에 딱 한 번 잤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 뭐 나를 당신이 그 주도하고 있는 텔레비전에 출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는 계속 만나다가 그게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스토미 데니엘스가 본인이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나는 미투 무브먼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피해자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룻밤 잠을 잤지만 골프장에서 만나서 트럼프가 나를 초대를 해서 합의하에 성인끼리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피해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의 말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게 이 그 스토미 데니엘스의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스토미 데니엘스가 나 트럼프와 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리고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돈도 줬고 돈도 받았고 어떤 남자를 보내서 협박도 했고 말하자면 그 얘기잖아요. 협박도 했고 나의 그 정말 갓난 아기와 같았던 그런 딸에게 참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 참 애석하겠구나. 예쁜 아이인데 예쁜 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섬찟했다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그 매체의 스토리를 팔려고 했었을 때 그래서 못 팔고 그 매체에서도 또 역시 그 트럼프 측에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발표하지도 않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단 하룻밤 잔 겁니다.
하룻밤 잤는데 그걸 갖고 뭘 그래. 그리고 리처드 닉슨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런 일이 그 모니카 루윈스키 스캔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과거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 과거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성품적인 결함이야 어떻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면 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성품적인 그 결함이라는 것이 나라를 잘 이끄는데 그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하룻밤 잤다 안 잤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이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스토미 데니엘스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 모든 열 몇 명의 여성들, 본인과 잠잤다는 16명의 여성들이 전부 거짓말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상당한 증거가 있고 스토미 데니엘스 같은 경우는 이게 모니카 루윈스키 케이스예요. 뭐 친구가 얘기하는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날 입었던 드레스를 빨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2200만 명, 이 60미닛 본 그 시청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백악관 스태프들에게 봤냐고 물어보고 겉으로는 그것을 비난하는 스토미 데니엘스를 트위터로 비난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엄청 그 비난하고 이게 지금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고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본인 자체는 스캔들이 사라질 것으로 믿는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일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맨하탄의 플레이보이라는 그런 그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수준도 낮았고 그런 여자 편력을 알고도 당선시켰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보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자신을 크리스천 보수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뭐 거짓말한 거 그리고 특히 그 변호사가 13만 달러 인터뷰하지 마 하면서 줬던 그 돈은 그 당시에 선거 개인으로 대통령 선거니까 뭐 5,400달러인가요? 기부할 수 있는데 13만 달러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썼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 문제 나쁜 이력이 있는 것은 다 알기는 알았는데 선거법 위반 문제를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오점이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좀 힘들죠. 자꾸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대통령 자신도 일을 해야지 될 때 어떠한 정신 집중을 하기도 힘들고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통령의 세금 개혁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도 높아졌는데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 정권 교체 같은 것도 월스트리트저널도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리얼리티 스타 같은 이런 타입이 또 뭐 아니라고 하고 이게 또 진실로 무슨 드레스가 있다고 하니까 뭐 DNA 테스트를 하나요? 뭐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의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틀 쉬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 3천억 달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은 정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그날 목요일 날 아침까지도 트위터에서 비토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비토할 것처럼 하고는 그날 서명을 해버린 겁니다. 서명하면서 뭐 군인들 안전을 위해서 서명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리얼리티 스타처럼 페이크 모션 같은 거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통령직을 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지금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하이어한 변호사 부부를 또 하이어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해상충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들도 뭐 안 한다고 2명이나 더 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 이 스톰을
스톰을 피해가기 위해서도 이 사설 제목을 스토미 도널드라고 썼네요. 스토미 도널드의 테일 스토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아직도 리얼리스티 그 스타처럼 맨하탄 그 플레이보이였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뭐 세금 개혁이라든가 뭐 총기도 규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 권리니까. 그렇긴 한데 또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국가를 그 진정성 있게 또 그 아주 그 오래 미래를 보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캐릭터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2020년도 인구 센서스에서 시민권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195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센서스는 상무부에서 하는데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무부에서 투표권 그 위반 사례를 그 막기 위해서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캘리포니아주는 그 하비에르 바세라 검찰총장이 이제 고소를 할 예정인데 인구 센서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인구 센서스 조사하실 때 가장 인구조사국에서 강조했었던 것이 체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 몇 명이 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뭔가를 그 선거구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것도 그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좀 반이민 정서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연방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가 굉장히 그 반이민 정서를 항상 그 에일리언이라고 부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합법적인 이민자 같은 경우도 영주권자 같은 경우도 본인 주변에 이제 그 서류 미비자 같은 사람 알고 이럴 경우에 아무튼 그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이민자들의 혜택도 줄어들고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캘리포니아주가 전체적으로 연방 그 이민 관세국에 여러 가지 그 협조하는 서류 미비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 밸류즈 액트라고 해서요.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쉐리프국이 우리는 안 하겠다. 이 수감자가 출소하는 날짜 같은 것을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버리겠다. 그래서 이민 관세국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로스 알러미티우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우리는 주법에서 예외하겠다고 지금 요바린다 시의회도 같은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캘리포니아주 그 법에서 우리가 예외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거든요. 미셸 스틸박 그 슈퍼바이저 위원장도 참여를 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반대되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연방 대법관을 오래 한 존 폴 스티븐스 2010년도에 은퇴했죠. 진보 성향이었습니다. 이 대법관이 수정헌법 2조를 없애야지 된다고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이 수정헌법 2조라는 게 총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게 18세기의 유물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군대 자체가 그 주정부가 각각 다르니까요. 그 주정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채택한 수정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 1939년도에 약간 반대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가 2008년도에 이것을 그 지지하는 그 수정헌법 2조를 개인이 다 그 총을 찰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그때 본인은 반대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와 지금 맞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내 인생의 어린 학생들과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총기를 규제해야지 된다면서 시위하는 것을 드물게 봤는데 우리는 그들의 뜻을 존중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뭐 수정헌법 2조를 없애버리는 것도 이 법률가의 말로 심플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매업 가운데 하나가 어떤 소매업이 있을까요? 식당? 네. 이름 보면은 이 사람이 프렌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식당에서 일하다가 해고가 됐습니다. 밴쿠버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친절하고 막 뭐 예를 들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처럼 빡빡하지 않고 그런 맛이 좀 있잖아요. 개발도 많이 안 해서 자연도 많이 보이고 하는. 그런데 해고된 이유가 손님에게 무례했다. 공손하지 않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프렌치 웨이터가 손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본인이 그랬던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 일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그럽니다. 이 뭐 원래 막 그냥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렇게 캐나다 사람처럼 뭐 아주 공손하고 이러지도 않고 말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그러면 내가 이 프렌치 사람인데 내 문화에 대한 차별이고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무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인권재판소가 있는가 보죠. 불만을 접수했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삶은 달걀을 2개를 먹었습니다. 2개를 먹었는데 이렇게 삶으면서 갑자기 삶아서 깔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Shape of Water 영화가 생각났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